빨리 가야 된다면 과연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직진했겠죠. 산을 넘어요. 빠르니까. 정답. 그냥 부하들은 죽어났겠네. 그냥 직진 아니야? 야 시간 없는데 그냥 이리로 가. 이게 전략이야? 전략이면 저기 돌아오는 게 전략이지. 원래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을 갔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알프스 산자락 끝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로 올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가 알프스를 넘어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갑자기 등장. 미친놈 아닌 이상. 그렇죠. 옛날에 기원전 3세기 때 한니발이 한번 넘어오고 나서 넘지를 않았어요. 바로 산 베르나르도 협곡을 가로질러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네요. 그렇죠. 물론 산을 넘는 게 힘들었는데 나폴레옹이 포를 중요시했잖아요. 포를 어떻게 들고 산을 넘어? 잘 모르겠죠. 아니 뭔가- 분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맞아요. 분리했다고요? 바퀴 빼고 다 빼고 해서 나무로 여물통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요. 그 줄을 달아서 사람들이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포를 엄청 좋아했다. 네.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그 포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그 포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그냥 등산 매니아들 같은데 그 정도. 경사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비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동성을 높여서 적보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막 그런 텐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냥 밖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맞아요.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담요를 들고 갔어요. 그쵸. 그래서 몸을 담요로 돌돌 말고 그냥 바닥에서 잤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비박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프랑스어예요. 비박이? 비부악. 진짜? 예. 비부악. 비박이였어요? 예. 전혀 몰랐네. 피해도 많이 컸겠지만 어쨌든 나폴레옹은 그대로 전략을 감행을 했고 산맥을 넘어서 적을 공격을 한 겁니다. 볼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예? 아까도 처음에도 나왔죠. 아주 유명한 라 그림이에요. 트라verse des Alpes. 저 옆에 대포 끌고 가네. 진짜? 그런데 사실 이 나폴레옹이 실제로 알프스를 넘을 때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입니다, 사실.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노새 타고 갔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이게 주머니 쏘는 주머니 거? 손 넣는 거. 이거 제가 돌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들리세요. 우리 조용하자. 우리 조용합시다. 여기 나폴레옹이 옷 이렇게 손 넣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손시려워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배가 따뜻해야 되니까 항상. 언제든 기습당할지 몰라서 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건가? 이런 설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배가 좀 아파서 배 문지르느라 그랬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썰 중에 또 손 엄청 못생겨서 가려려고 했다는 썰도 있어요. 엄청 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저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바지에는 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막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폴레옹 유명한 것 중에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는 그거 그러니까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한테 자, 나폴레옹인 척 해봐. 그러면 척. 그러면 통영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던 나폴레옹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맞습니다. 바로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이율배반적인 게 우리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했는데 이제 최종 종착지가 황제. 얼마나 허무해요. 왕에서 황제를 만들어줬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다시 왕 또는 황제가 돌아오는 걸 반길까요? 혁명에서 그렇게 피 흘렸는데. 가만히 있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설득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루이 16세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부르봉 왕실을 이미 쫓아냈는데 그 부르봉 왕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왕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왕정 복귀를 외치면서 영국의 이제 망명에 있던 왕당파 세력이 나폴레옹을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납치했어요, 근데? 실패로 들어갑니다.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다 싶어서 이 사건의 배우로 루이 16세의 친척이었던 앙기영 공작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 공작은 사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 음모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아, 이 배경엔 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For my command, aim!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아, 부르봉 왕실이 제기를 노리고 있었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나폴레옹은 불안감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국민 여론까지 잘 조성을 해놓고 이제 나폴레옹은 이 기세를 몰아서 프랑스 최초로 황제를 뽑는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가죠.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에는 두 가지의 공지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현재 공화국의 제1통령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황제가 된다였는데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줄리안, 줄리안, 같은 거 그냥 두 개 다 똑같이. 가끔씩 그럴 때 할 때 있잖아요, 투표할 때. 땡! 정답. 규현 씨. 이 황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맞는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정답. 에? 죽을 때까지 하고 네. 그 자손들이 계속 있는다. 정답! 바로 황제는 세습한다입니다. 진짜? 뭐야 이게? 그러면 국민 투표를 했는데 찬반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찬성률이 얼마였을까요? 압도적. 90 몇 프로겠지. 99%. 90. 99.9. 맞습니다. 90이에요. 찬성이 352만 1675표, 반대가 2579표입니다. 거의 몰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 투표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 주작. 이거를 밝혀내요. 조작이구나. 조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조작이 제일 심했던 곳은 바로 군대였어요. 군대요. 예. 그렇지. 나폴레옹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육군에서는 12만 32명이 찬성했다고 돼 있고 해군에서는 16,224명이 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이 요 숫자를 지우고 육군 40만 명 찬성 그리고 해군 5만 명 찬성 이렇게 부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는 조작이다라고 확인한 수치만 한 21만 5천 표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면 조작이 최소한 됐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을 하고 프랑스가 만들었던 프랑스의 공화국은 1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를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린 거였죠. 그리고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기다렸던 황제 대관식이 열렸어요. 아, 이거 그림 유명하죠. 150명 이상이 되는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인 조제핀에게 왕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대관식 당시에 나폴레옹은 왕관을 씌워주려는 교황에게 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죠.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내가 봤을 근데 때 무례했을 것 같아. 정답. 교황이면은 어쨌든 최고 권력인데 나폴레옹 거기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 거죠. 안 굽히는 거지. 딱 서서 쓰는 거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정답. 수상 씨. 교황이 씌워준다는 거는 교황이 너에게 어떤 권력을 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너가 뭔데 나한테 권력을 줘? 나는 내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한 거야 하면서 뺏어서 그냥 자기가 썼을 거야. 정답. 오, 네. 혜성 씨. 황제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1794년 2월에) 노예제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더 반발이 거셌겠죠.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곳에서 식민지 제국을 제대로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학살? 그때 진압을 하던 장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제외하고 남자든 여자든 산속에 있는 모든 흑인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칼로 처형을 했어요. 또 목에 무거운 자루를 매달아서 바다로 밀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수장시키는 거죠. 이런 학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끔찍해요. 왜 인종차별주의라는 얘기 듣는지 알 것 그거는 같아요. 확실하네. 백인 우월주의. 네. 프랑스 군대는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들을 죽여서라도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군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고 또 황열병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군대를 철수하게 돼요.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히틀러죠. 그렇죠. 실제로 과거 이제 히틀러의 한 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히틀러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롤모델이었구나. 그때 그 앵발리드 박물관에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 나폴레옹 아들의 유해를 같이 이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프랑스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독재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폴레옹이 정치를 계속 이어 나갔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네? 걱정? 네. 걱정이요? 아기가 없었나? 정답. 맞아요? 후계자? 네. 후계자가 없구나. 네. 아이가 없었구나.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황제직위를 할 때 그 투표안에는 그 후계자도 이제 계속 세습, 할수 있게. 세습. 그렇죠. 황제 자리는 세습한다. 근데 나폴레옹은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소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죠.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나폴레옹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이 소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출격.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임신 안 되는 거? 불임? 불임? 불임. 정답. 네? 사실 조제핀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오. 그런데 조제핀이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기르고 있었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이미 이혼. 아. 조제핀은 이미 2명의 아이가 있었죠. 문제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나폴레옹 본인이 불임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뭔가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나폴레옹이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가 임신했구나.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제핀이랑 이혼을 결심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은 가난한 귀족 출신이었고 그런 출신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황제 권위가 다른 나라의 황제 권위나 왕권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물망에 오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공주였어요. 좋죠. 그때 러시아 공주의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황제가 아니, 자기 여동생 14살밖에 안 됐는데 40이나 먹은 저 나폴레옹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대답을 계속 밀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아, 예, 좀만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아, 영국? 아닌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오스트리아.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동맹을 맺게 되면 가운데 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나폴레옹한테 접근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황녀였던 마리 루이즈를 나폴레옹의 재혼 상대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당사자였던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이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자기 가족의 누군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이혼하는 사람이 자기 누나야. 땡.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처형당했으니까. 그렇죠. 마리 루이즈의 할아버지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형제 관계였어요. 아.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리 루이즈의 고모 할머니인 거죠. 고모 할머니를 프랑스가 처형을 시켰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프랑스를 증오하면서 자랐고 반갑. 또 나폴레옹을 포르시카의 괴물이라고까지 하기도 했어요. 고스케 괴물? 그리고 1년 후에 나폴레옹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